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금 제가 수업을 준비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다따따다따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을 선택하지 않고 왼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시에 영화를 보고 분명히 2학기 전까지 온라인 학습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통일신라 이후에 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이후에 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삼국통일 이후에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버전은 되게 빠른 버전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20-30분 만에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사실 이 수업 자체는요 한 6-7시간 동안 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30분 만에 끝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교과서, 그 다음에 쌤이 방학 전에 줬던 프린터물, 그 다음에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부지런히 볼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과제도 준비했습니다. 일단 요 프린터물 있죠. 요 프린터물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설문조사식으로 양식으로 뭔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있으니까 화면 도중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영상을 면밀히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삼국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신라가 나당연합을 통해서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또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고 했던 당나라를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나당전쟁에서 승리하고 삼국통일을 이룩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국통일한 이후에 신라의 전체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 몇 개 있는지 좀 잘 보시고, 그 다음 빨간색이 여기 몇 개 있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역사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일신라가 676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676년은 7세기죠. 자, 7세기 이후에 통일신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지도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당시 통일신라의 영토 모습과 지방행정구역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중앙통치체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할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흩어져 있던 세 나라를 전쟁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삼국통일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고 갈등이 많은 이런 삼국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했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왕권 강화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왕들이 하는 건 왕권 강화긴 하죠. 자, 그런데 그 단순하게 그냥 힘으로 이렇게 묶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필요합니다. 장치들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유교 정치를 받아들이는데, 이걸 가르친 학교를 이때 세웁니다. 경주에 국학이라고 하는 대학교 비슷한 걸 세우는데요. 가장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내셔널 스쿨인데 여기서 배우는 게 바로 유학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임금님한테 충성하라 라는 내용을 유교로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풀 버전으로 다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을 도와주는 부서를 독립 설치했는데요. 집사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집사는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죠? 물론 이제 요 기관이랑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뭐 요즘에도 고양이 강아지 키우면 뭐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특히 고양이는. 자, 집사는 보통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주인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당한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왕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여기다 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배우겠지만 이 집사부 장을 담당한 사람 바로 시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시중 둔다는 말도 있잖아요. 물론 뜻은 다릅니다만. 자, 그 다음에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 등을 약화시켰고요. 자,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다 얘기죠. 그 와중에 자, 신문왕이 삼국통일을 했던
문무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뉴스페이퍼 킹. 자, 신문왕입니다. 이 신문왕이 김훈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김훈돌이라는 사람은요,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진골귀족인데 경주김씨겠죠 아무래도. 자, 반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이런 것들 진압했을 때 왕권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면모를 보입니다. 이때 동조했던 사람들이나 잘 막지 못했던 관리들을 처벌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통치 제재입니다. 우리나라도 경기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도가 있잖아요. 물론 한반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큰 나라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토가 넓어진 상태입니다. 자, 영토가 넓어진 상태고 플러스해서요, 이 지역과 이 지역은요, 자, 옛날에 백제랑 고구려의 옛 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이 살았겠죠. 자, 그런데 이때 그냥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화합을 해서 통일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더 왕권도 유지하고 나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해도 이런 정책들이 또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민족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주를 세웁니다. 에? 그냥 주가 9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3 곱하기 3이라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뭐런 일정한 그 이미지가 보입니다. 물론 이건 약간 저거 내피셜이긴 한데 실제로 한주, 삭주, 명주는요 옛날 고구려 땅에서 만들어진 주고요. 그 다음에 웅주, 전주, 무주입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요거는 또 백제 땅이에요. 또 신라도 여기 3개의 주가 있어요. 똑같이 3 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리적 의미로 이렇게 딱 나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신라 영토가 넓어지긴 했는데 한반도 거의 전역으로 수도가 너무 구석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도 역할을 또 담당하는 5개의 작은 수도인 오소경까지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지금도 보시면 광역시도 있고 강원도 이렇게 도도 있지만 그 밑에 시군도 있잖아요. 그 아래 군과 현도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넓어진 영토를 또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도 방어해야 되고 또 뭐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치안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제도가 필요했는데 중앙, 경주, 서라벌에서는요 구서당을 설치합니다. 구서당, 하늘천 따지 배우는 그 서당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입니다. 뭐 이미지상으로 3 곱하기 3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도 고구려 백제 유민들 뿐만 아니라 뭐 말갈 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였던 거 보면 민족을 통합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잘 보이고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왕을 지키는 부대를 옛날 적대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한 거예요. 따지면 고구려 백제 사람들도 이제 신라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뭐 약간의 제스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십정을 둡니다. 십정은 구주에 설치하는데요, 주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구정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주 중에 한 주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한 주입니다. 한 주에 이정을 설치합니다. 왜냐? 바로 위에 당나라랑 발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2가지 더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8세기로 넘어간 이렇게 참 평화롭게 통일신라의 전성기가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해공왕이라는 왕이 780년에 살해를 당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김춘추나 문무왕의 자손들만이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 사실 김춘추도 골품제도에 따르면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었다는 얘기죠. 정골이 아니에요. 진골이에요. 자, 진골이었는데 경주 김씨예요. 자, 이 뒤에 왕이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선덕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 김춘추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주 김씨, 진골 김씨만으로도 왕이 올랐다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신라가 나중에 935년에 망합니다. 그러면 기간을 딱 따져보면 거의 한 150년이 되는데 이때 다 사이에 왕이 20명이 바뀝니다. 왕은 종신제입니다. 사실 죽으면 아니면 쫓겨나면 왕이 되는 건데 계산해보면 7.5년에 한 명씩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통 7.5년 사이에 바뀌지 않아요. 뭐 빨리 죽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자, 이 말은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신라 왕권이 불안정했다,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 왜냐? 선덕왕이 김춘추의 후손도 아니고 성골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냥 진골 경주 김씨였는데 그러면은
경주에도 많이 살았겠죠. 진골 출신의 경주 김씨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네,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9세기 이후로는요, 왕위 계승 분쟁으로 정치 혼란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골 귀족들의 왕권 다툼이 심해지고요, 김원창의 난도 일어나면서 장보고의 왕위 계승도 일어나면서 지방에서도 왕권을 다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돼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 세력들이 독자적인 세력이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호족들입니다. 군대도 가지고 관직도 만들고 세금도 자기들이 알아서 고릅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900년 이후에 궁예나 견훤 같은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후삼국 시대 태조 왕건에 보시면 누구인가 또 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지방을 잘 통제하지 못하니까 지방에 있던 농민들 삶도 피폐해지고 오히려 왕들이 세금을 독촉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농민들이 더 빡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지에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농민봉기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15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진골귀족 밑에 골품제에 따라서 6도품, 5도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진골에 의해서 관직 진출이나 여러가지 사회적 진출이 막히게 되고 차별이 일어나게 되면서 현실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건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호족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호족의 세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브레인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자,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당나라에서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 사상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 불교는 교종이라고 불립니다. 자,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쉽게 설명하면 좀 오차가 생겨요. 경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따지면은 뭐 교회나 성당 같으면 성경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불교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해서 깨달음을 갖는 게 바로 교종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있어요, 사실 교종은 약간. 근데 선종은요, 자, 우리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거잖아요. 참선하고 수련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게 별로 없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깨달는 겁니다. 스승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요. 가르쳐주는 스승. 자, 그래서 따지면 어디 통합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분산되어 있고 뭔가 개별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호족들의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겠죠. 일단 풍수지리 사상인데요, 이거는 땅의 모양에 따라서 자청의 우백호, 이런 배산임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땅의 모양에 따라서 기륭하복이 있다라는 것들은 나중에 또 호족한테도 연관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경주가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수도인 경주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이제 땅의 기운이 다 있기 때문이다라는 또 설이 돌아요. 자, 그러니까 지방에도 아주 좋은 땅들이 많다. 그럼 지방에 누가 살아요? 호족이잖아요. 나중에 등장하는 태조 왕건의 왕건도요, 호족 출신인데요, 이때 풍수지리 사상의 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도선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 승려가 또 이게 왕건하고 연관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개성인데, 개경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 마을을 지으면 나중에 왕이 나온다라는 썰이 또 풀립니다. 그런 걸 연결을 봤을 때 호족들이 선종 풍수지리 사상, 육도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해 나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 왕위 계승 분쟁으로 인해서 정치 혼란이 심해지는데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기 때문이죠. 그럼 점점 신라가 멸망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에 후삼국 통일이나 고려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파트입니다. 통일신라는요, 불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특히 대표적인 스님들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입니다. 요 내용은 그냥 재미로 붙여놨어요. 무조건 공부하지 마세요. 근데 요거는 맞아요. 요건 맞아요. 원효 스님은 아시죠? 원효 스님 해골물,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당나라 가다가 말았다, 같이 갔던 사람이 의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시에 통일신라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일신라는 수차례 전쟁을 통해서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갈등이 많고 슬픔이 많은 그 과정을 겪었던 시대였고요. 왕 입장에서도 빨리 민심 모아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면 아무래도 마음을 호흡할 수 있는 종교 힘이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해골물 사건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고 학문의 깊이를 높이고요. 지방에 대해서 불교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원효 스님은요, 우리 그 스님들은 인사하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원효 스님이 어떤 걸 했냐면, 그 전까지는 막 뭐 절에 시주도 하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골교적 입장에서 많이 불교를 밀었다면, 불교에 다가갈 수 있는 그게 조금 벽이 있잖아요. 좀 벽이 있잖아. 자, 그래서 원효 스님은 뭐라고 다녔냐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하면 극락 왕생,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 피폐해지고 많이 마음이 힘든 신라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위안이 된 거예요, 사실 따지면. 자, 그래서 불교가 대중화됩니다. 불교를 많은 백성들이 믿게 돼요. 원효 스님은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학문도 깊었던 사람입니다.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이 사람 되게 공부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내고, 의상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학문의 깊이도 높아져서 그냥 단순하게 왕권 강화나 아니면 뭐 복을 비는 이런 수준 넘어서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갑니다. 종교의 깊이가 높아지고요. 자, 그 다음에 원효 스님도 그렇긴 하지만 의상스님은요, 지방에 대한 설화가 많고요, 지방에는 여러 가지 절들을 세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강릉에서 가까이는 양양에 있는 낙산사도 의상스님이 세웠다는 설이 있고, 나중에 고려시대 나오는 구석사도 의상스님이 세웠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방에 세워져요. 그래서 지방에 대해 불교가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 고구려 백제 사람들도 많이 불교를 믿는, 하여튼 좀 마음이 위안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거기다가 의상스님은요, 진골귀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뭐가 있냐면, 이론 하나 가져오는데, 하나가 여러 개고 여러 개가 하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약간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얘기긴 한데, 왕권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결국 하나로 뭉칠 수 있고, 그 왕도 하나잖아요. 왕이 하나지만 여러 개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 좀 간단히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좀 약간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왕권 강화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의상스님은. 자, 그래서 대표적인 불교 유적 문화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유적지가 있는데, 가문사지 3층 석탑, 딱 보면 모양이 전형적으로 3층입니다. 지붕을 보시고 세시면 돼요. 이거 경주 간포 가는 길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이거는 이제 경주 국립박물관 앞에 있습니다. 자, 모양이 또 비슷한 불국사의 절이 또 대표적인 게 두 개 있는데요. 3층 석탑, 말 그대로 석가탑, 이것도 지붕 3개예요. 비슷하죠, 모양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사람이 이만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보탑, 10원짜리 뒤에 있는 다보탑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탑들도 균형적이에요. 그래서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나라를 꿈꿨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것도 왕권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3층 석탑에서 만날 수 있는 유물이 있는데, 이게 목판 인쇄물로 만들어진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되게 압축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다 한국사 시험이나 고등학교 한국사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번.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도 이렇게 석굴암 본尊불상도 되게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유적지죠. 자, 이제 발해로 가보겠습니다. 발해는 빨리 할게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고구려 유민들이요, 사실 당나라도 끌려가기도 하고 이 지역에 살기도 했는데, 이 발해를 세운 사람이 바로 대조영입니다. 자, 그래서 대조영이 698년,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한 30년 뒤에 발해를 세우는데요. 고구려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고구려 사람이긴 한데 고구려 별종이다, 뭐 말갈의 출신이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당나라에 끌려갔던 유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신라랑 발해라고 하는 남북국 형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남북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지금 통일신라와 발해라고 하지만, 교과서 67페이지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0페이지부터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페이지 수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페이지 보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무왕이 왕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왕인 문왕이 있는데,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띄웠습니다. 무왕은요, 당시 아직 발해가 당나라랑 갈등을 겪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나라를 공격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쪽에 산동반도가 있는데 여기를 공격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전복 활동을 펼쳐 영토를 많이 넓히고, 그래서 무왕이라 불립니다. 싸울 무자. 일단 연호 세웠던 거 기억하세요.
독립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지방 조건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왕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문이니까 이제 싸움을 좀 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신라랑 당나라랑 우호관계를 펼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의 문물도 수용하고요,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난 밑에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이 상경성으로 이제 그 뒤로는 거의 계속 상경성에서 수도를 하는데, 상경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왕이기도 합니다. 좀 시대가 좀 지나서요, 최대 영토를 확보한 시대가 바로 선왕인데, 이때 중국으로부터 바다 건너 동쪽에 가장 큰 나라라고 불리는 해동 선국이라는 명칭도 듣습니다. 이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9번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통치시대 좀 봐야겠죠? 중국에 문물을 수용했다고 하고 통치제를 정비했다는 거 봤을 때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발해도 삼성입니다. 물론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성 3개, 부가 6개. 자,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하긴 했으나 이 지역에 맞는 제도로 변형시켰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삼성육부 자체가요, 이건 황제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호 사용한 것도 그렇고, 삼성육부라고 하는 제도만 봐도 그렇고, 독립국임을 잘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자기는 독립국이다, 당나라 임명받긴 했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나라, 주권이라는 표현 나중에 나오지만, 자, 그래서 요 기억 잘 하시면 됩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뭐 충인, 의, 지, 예, 신, 이것도 유교에 관련되거든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발해는 불교 나라기도 하지만 유교 나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민족 구성이 좀 재밌는데요, 고구려 사람들도 많았지만 고구려 사람들은 거의 지배층이었고, 거의 피지배 계층은요 말갈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이 말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족 융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란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926년에. 이거 빼놨네요. 자, 그 지방기구도 좀 봐야 되는데, 신라보다 훨씬 큰 나라죠. 신라는 9주였어요. 근데 얘는 62주예요. 위에도 15부가 더 있어요. 부가 주의 더 상위 개념이거든요. 또 넓어진 영토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5가지 경들을 세웁니다. 상경, 동경, 충경, 남경, 서경. 자, 서경이 이런 식으로 교통률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영토를 자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문화를 위주로 볼 건데요, 간단해요. 상경에서는요 석등이 발견됩니다. 사람 크기가 요만해요. 석등이 되게 커요. 수도의 상경성의 석등 요 모양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경성에서는요 이불병좌상이라는 그 불상이 발견됩니다. 말 그대로 2개의 불상이, 병자는 병렬 직렬 알잖아요. 직렬은 앞뒤로 이어져 있거나 위아래로 이어져 있는데, 병자는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옆에. 자, 그래서 옆에 있잖아요. 옆에 앉아있는 불상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백두산이고, 북한 땅 가까이에 영광탕이 아니고요, 영광탑이라고 하는 탑이 발견되는데, 전탑. 말 그대로 벽돌로 지었어요. 근데 사실 요 밑에 무덤이 있어요. 나중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3번. 이 교과서 페이지를 공부하실 것 같으면, 자, 60페이지부터 해서 75페이지, 15페이지를요 지금 20-30분 만에 끝낸 겁니다. 자, 지금 과제 나갑니다. 일단 받으셨던 여러분들의 학습지를 다 빈칸 메꾸셔서 저한테 공지사항대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구글에 설문조사에 아마 올릴 겁니다. 자, 거기에 뭘 쓰시면 되는데, 다 쓰시면 이거 영상 다 잘 봤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리면 제대로 안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시 한번 유의사항 알려드리면 과제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2학기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는 않는데 오답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사진이나 내용 같은 거는 답이 아닌 부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내년에 고1 올라오면 한국사를 배우게 될 텐데, 이 내용 되게 중심적으로 잘 배웁니다.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내신에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요, 나중에 고려하고 조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 부분은 이렇게 빨리 진행했고요. 교과서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방학 기간 끝나기 전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